한국 배터리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35% 돌파. 전 세계 전기차 3대 중 1대 이상이 한국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배터리 안전성 우려까지 아직 선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배터리 산업.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른 가운데 K배터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상근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을 금지하는 법이 이르면 20년 안에 국내에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의 심장을 대체할 배터리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른 가운데 우리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국전지산업협회 여러 우리 유수의 배터리 업체가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회원사가 이제 한 80여 개 업체에 돼서 회원사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정부에 전달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프로젝트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배터리를 쓰는 그런 산업들이 늘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안전 기준이라든가 표준, 또 인증 이런 크게 3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연료 전지. 네. 그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차 전지는 이제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는 그런 전지, 작은 원통형 전지 이런 걸 이제 1차 전지라고 하고요. 2차 전지는 이제 계속해서 충전시키고 또 방전되면 다시 충전시키고 하는 걸 이제 2차 전지라고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 전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료 수소 전기 배터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소를 활용해서 만드는 배터리를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배터리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각형이라는 배터리가 있고요. 두 번째 파우치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이제 원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 3대 배터리 전시회가 있잖아요. 네, 예. 일본의 배터리 재팬과 중국의 배터리 페어 그리고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터 배터리인데 네. 올해 행사가 지난달에 개막을 했잖아요. 예,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가해져서 부품업체들이 좀 어려움이 예상돼서 그러는지 우리가 한 8,000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중일 삼국지에서 네. 우리가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배터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정부에서 내연기관차 대신에 전기차를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의 어떤 제작 기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3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시장 점유율가 1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모두 다 5위권 안에서 지금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안전을 네.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배터리인가요? 지금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가
그 양극재라는 부분이 있고 음극재가 있고 안에 전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해질이 약간 휘발성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에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전고체의 장점은 화재에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 에너지 밀도를 넓혀서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이어서 보면요. 그 전기차가 주행거리, 네. 지금 한 부산까지는 편도로 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용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래도 좀 부족하다. 네. 왜냐 우리 충전소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충전소의 문제 지금 어떻게 뭐 정부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 번 충전해서 이제 400km에서 500km 나가는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가 대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R&D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터배터리 때 일부 회사에서 1000km가 가는 그걸 이제 내년 정도에 탑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전 문제는 이제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 시간을 한 15분 정도에 10분 내지는 15분 정도에 한 80%까지 충전하는. 그리고 충전기죠. 급속 내지는 완속 충전하는 충전기를 굉장히 많은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있고 아마 제 생각에 한 5년 정도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충전 문제는 크게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맨 먼저 말씀하신 주행 거리도 1000km 정도 나간다면 수소 연료전지 차에 비해서 크게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도 그렇고 전기차에 관심도 참 많고 네. 사고 싶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전기차가 지금은 사실 비쌉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좀 해결이 돼야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기 자동차를 이제 소비자가 구매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전체 차량 가격이 한 40% 정도 되니까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2026년도 정도 되면 내연기관차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26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27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격이 비슷해질 것 같고 전기자동차는 사실은 1년에 저희들이 현재 전기요금으로 보면은 그 운행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한 1만 5천 킬로 내서 2만 킬로를 탔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나 또 디젤 비용이 한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5년에서 7년 정도 타면은 사실은 내연기관차하고 지금 전기차하고 가격이 지금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TCO라고 하는데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엔진이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뭐 갈피류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타이어가 약간 좀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비용도 많이 좀 절감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배터리 업계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해외에서도 예. 그 화재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예.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그 네. 문제인데 왜냐하면 네. 그 책임 소재가 네.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네. 완성차 업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다툼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산업협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그 안전성을 잡아주는 그 배터리 BMS라고 이렇게 하는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에 더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고 배터리 소재도 안전성이 좀 높은 금속 소재라든가 또 리튬 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개발이 된다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안전한 자동차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전기 자동차가 화재가 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게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화재가 다른 데로 이제 다른 배터리로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즉시 그 화재를 이렇게 내부에서 산소가 이제 공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도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그런 투자를 진행을 했고 폭발 활성을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들을 지금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가 네.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다른 그렇습니다. 분야로의 확장성도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제 많이 쓰이는 전기차 위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ESS라고 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전동 공구 우리가 전동 공구를 쓸 때 전에는 거기에 와이어가 있어서 그걸 플러그에 꼽아서 이렇게 썼는데 그런 전동 공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최근에 드론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기기들이 아무래도 그 정교하다 보니까 의료용 기구들에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뭐 청소기 지금 과거에 보면 청소기에 긴 끈이 달려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만 불편했죠. 청소기기 쪽이 굉장히 많이 전기 차에 못지않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 설비 부분, 네. 만드는 데 필요한 설비 부분 이게 좀 해외 의존도가 좀 높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협력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그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거가 우리가 못 만들어서 그런다고 봐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 사오는 게 사실은 더 쌉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국산화하고 있고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그런 규제를 할 때 저희 자체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캐파들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부장 제도를 통해서 펀드 지원이라든가 또 R&D 지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받아서 큰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배터리 소재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해질 텐데 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쟁력을 이제 가늠하는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대형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내재화하는데 한 7년 정도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급처를 굉장히 다양화했습니다. 유럽의 유수의 BMW, 벤츠 뭐 이런 회사 또 미국의 포드라든가 GM 이런 쪽으로 이 납품처를 굉장히 다양화한 게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소재 쪽에 기업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사업 전환을 해서 그쪽에 볼륨들이 많이 커지고 또 정부의 소부장 제도에 의해서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지속적인 우위를 이렇게 점유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톱 플레이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워 난임 시술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병원에서 난임 확진 진단서를 받은 법적 부부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부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은 체배 수정인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그리고 인공수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부는 올해 신선배아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단 시술 종류와 난임 여성의 나이에 따라서 시술비 지원액은 달라지는데요. 신선배아를 시술할 경우 기존에는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1회에서 4회까지는 회당 최대 110만 원, 5회에서 7회까지는 회당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만 45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횟수와 상관없이 1회당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았던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 원으로 지원이 축소됐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비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니까요. 시술 전 발급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기성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육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선도하는 것,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역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스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학교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 우리 학교 2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27년 전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생길 때 우리나라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카이스트는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카이스트 다음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논의가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국제화와 융합교육을 주제로 광주에 새로 만든 과학기술원이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취임하실 때 위아지스트란 슬로건을 내거시면서 좀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 거의 처음 부임한 창립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학교 경영자로서 다시 학교를 되돌아보니까 혼자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구 경쟁력이 지금까지는 개인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같이 힘을 뭉쳐가지고 한 발 더 도약해보자. 그런 뜻으로 우위를 강조한 것이 위아지스트입니다. 지스트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 질환,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센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과학기술원의 역할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200여 개의 대학들은 교수님들과 학생들, 연구자들이 자유를 근간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대학에서는 그 개인의 중요성을 존중을 해주는데 과학기술원은 이름 자체가 대학이 아니라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중요사항 또 국가적인 연구 주제가 있으면 숙제를 받아서 과학기술 사관생도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전 뭔가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용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이슈가 있으면 AI에 집중을 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감염병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하에서 바이러스 연구소, 항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원 교수님도 모으고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많은 대학 교수님들도 모아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막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대학교의 자존심은 이 QS 세계 대학 평가 여기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느냐 여기에 상당히 좀 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5년간 세계 5위. 어떻게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대학생을 1년에 200명, 대학생 총수가 800명이고 대학원생 학생 수는 석박사를 합해서 1,200명. 그래서 학교 규모가 2,000명입니다. 일반 대학들이 10,000명 단위인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규모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총량으로 잘하는 것은 못합니다. 학생 수가 얼마나 많으냐, 예산이 얼마나 크냐 이건 못하는데 과학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연구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연구를 잘한다는 건 내 연구 업적을 다른 사람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피인용 지수의 평균이 전 세계에서 3, 4,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3, 4, 5위에 나머지는 누구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와이즈만 대학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학교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5년째 계속 5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저는 기적이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광주시에서도 지금 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집념을 갖고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는 감이 들긴 하는데 어떤 분야에 그 역점을 두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뭔가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AI 클러스터가 이제 막 부밍이 시작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2020년부터 AI 클러스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광주가 먼저 시범으로 시범 사업으로 광주형 AI 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 해서 10년에 1조에 해당하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지면 또 대구는 대구의 산업 여건을 고려해서 대구형 AI 클러스터를 또 만들게 되고 또 부산은 부산대로, 강릉은 강릉대로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구인 AI를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래서 지금 국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 4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초석을 깔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 이 산업에 뛰어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뭐 처음에 기초적인 알고리즘 개발 단계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응용을 하는 분야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우리가 또 무게추를 둬야 할까요? 신산업이 생기고 신기술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AI 전문가가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는 1%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전이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영역에 가보면 거의 전 세계 50%를 점유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데 AI 쪽에는 이제 1%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을 확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AI 산업이 신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라는 것은 AI 슈퍼컴퓨터인 데이터 센터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걸 빠른 속도로 기업들하고 같이 산학 공동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주 AI 클러스터 사업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지스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사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있고 또 인공지능 작곡가를 만든 교수님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AI가 사업이 되느냐, 특히나 저도 이제 산업체에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AI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AI가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각종의 전통 산업에 합해지면 부가가치가 생기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CCTV가 있고 그 CCTV 안에는 뭔가 다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앉아서 내가 찾고 싶은 특정한 범인, A라는 범인이 지금 전국에 CCTV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집중을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계속 보면 점점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스타 안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그 수만 개의 CCTV 영상을 동시에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것들이 곧 기존에 있던 CCTV 모니터링 사업과 AI라는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악 작곡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베토벤 탄생 250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10번이 베토벤이 한 1분, 2분 정도 작곡하다가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완성 교향곡을 알고 있는데 이미 2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완성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데 이미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1번에서 9번까지 교향곡을 멜로디상으로도 분석하고 또 스케일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적인 성분을 분석해서 10번 시작 1분 30초가 주어지면 45분짜리 악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이미 가능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일부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인기가 트로트가 인기니까 맞아요. 트로트도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사람이 공부한다면 클래식을 공부하던 사람이 트로트를 작곡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 텐데 이 AI의 특징이 잠 안 자고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한 주일만 공부시키면은 갑자기 새로운 트로트 작곡가가 돼서 트로트 노래도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과학기술원에는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무한도전 딴짓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건가요? 아까 과학기술원이 그 정부가 또 국가가 원하는 대형 과제라든가 국가 주도적인 과제 연구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광주과학기술원도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집중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7년 중에서 초기 17년은 석박사 과정만 운영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과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10년 전에 학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7년 정도 대학원 교육을 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얻은 결론이 우리가 하는 과학기술 교육은 이미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버럴 아트 스쿨, 너무 과학기술만 협소하게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전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과학기술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법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기술을 백그라운드로 철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폭넓게 인간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공공방송에 나와 있는 무한도전. 아이디어는 실패를 해도 좋다. 의지를 세워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만 있으면 실패도 교훈이다. 그 뜻 아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뭐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가 일부 비용이라든가 공간까지 지원을 해줘. 이런 환경에서 생겨났는데 모든 학생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항상 새로운 일을 하는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무한도전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스테 총장이자 교육자로서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신지 궁금합니다. 공학이라는 것이 내 문제를 풀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가끔 연구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연구. 적어도 GIST가 이런 그 선도 교육 모델을 만들 때는 사회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형태의 연구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가치를 교수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화요일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학교 경영에 대해서 얘기합시다라는 오픈 튜스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내부 구성원들은 가끔 와서 연구하는 데 어려움,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얘기하면 제가 같이 대화 상대로서 얘기해주고 점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광주과기원이 숨어있는 보석처럼 좁게는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 육성부터 산업화까지 광주과학기술원의 또 다른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학생들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